예, 오늘 김희재 선생께서 그저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참석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발표를 하나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글을 쓰기는 그렇고 해서 제목하고 목청만 잠깐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그 종부세에 관해서 이재만 씨라고 그랬죠? 그분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주 핵심을 갖다 딱 찔러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발표한 것 같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제가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신뢰되는 그런 발언을 갖다가 옛날에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이명박 씨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직전에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서 회견을 하자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왜 이러냐 그렇게 해서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알지 않느냐 이랬더만 뭐냐고 그래서 전부 건달들이야. 그렇게 해서 그게 사회 그때 반응을 갖다가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결국 왜 저런 종부세를 입법했냐면 역시 건달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고 뭐고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 심정이 악해가지고 누구를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해서 악을 이렇게 부리려고 이렇게 해서 악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식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들이 꼭 재산을 갖다가 세금에 의해서 흡수를 해서 재분배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식해서 그냥 법을 만들다가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문재인 정권도 기본적으로는 건달들의 정권입니다. 건달들의 정권이니까 사물의 본질을 모르죠. 모르니까 좋은 의도로 했는데 좀 더 저런 식으로 다 나타나. 그래서 꼭 저 사람들이 나쁜 의도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식해서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 건달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어떤 사회냐, 우리나라 사회의 특질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창하게 지금 여기 세계사가 어쩌고 많이 써놨습니다만, 결국 이거 왜 세계사의 전개를 갖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느냐 하면, 오늘 이 몇십 분 시간 가지고 세계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특질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우리 사정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적 근대 자본주의 발달사를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가 세 번의 파동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하는 세 번의 파동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파동에 의해서 세계사가 굉장히
급속하게 세계사의 구조가 바뀌어갔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6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최초로 자본주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의 힘으로 내재적 발전, 자기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자본주의 발전, 그게 자주적인 발전이죠. 이 자기의 힘만으로 가지고 이 자본주의 발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6세기 중엽에 대서양 한 구석에서 자본주의가 출현을 했는데 그것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182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00여 년 걸렸죠. 그때의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1% 이하였습니다. 대개 0.9%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적 발전, 자생적 발전, 자주적 발전, 우리 힘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그게 제일 좋은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그걸 해 나가야 된다. 자기의 힘만으로 뭘 발전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된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로 19세기 중엽에 새로 한 번 더 자본주의가 물결을 확 덮쳤어요. 그때는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일본이 자본주의와 그랬죠. 이때 자본주의와는 자기의 힘, 내생적인 자기의 힘 플러스 글로벌리즘,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 글로벌한, 왜 세계가 19세기 중엽에 와서 이제 글로벌화 되어가지고 독립적인 국가만 가지고 세계가 움직여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자본주의는 대개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 내외. 그렇게 되면 1%보다 그 2%면 성장 속도 어떻습니까? 2배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글로벌리즘의 빠르게 되는 게 이게 글로벌리즘의 효과거든요. 이 글로벌리즘의 효과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세계적인 시장도 있고 뭐도 다 있지만 세계사회에서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요인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제도고 하나는 기술이다.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선진 자본주의에 축적되어 있는 좋은 제도와 기술이 물밀듯이 국내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요인이 외부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1%의 선진국이었으면 1%에 불과하던 게 2%로 확 뛰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또 자본주의가 활각 하면 또 물결을 쳤습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중반에 닉스라는 국가, 동아시아 4개국과 뭐 서구 3개국, 뭐 남미 몇 개국 이렇게 해서 13개국이 이 자본주의 국가를 이렇게 팍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자본주의 발전의 자생적인 발전 측면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해도 봐도 괜찮습니다. 이때 저개발국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로 들어오기 이전에 선진국에 의해서 식민지
그러나 종속국이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이런 국가가 자주 독립을 했을 때 거의 이제 글로벌리즘의 힘으로 발전을,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비로소 세계사에서 여태까지 있어 보지 않았던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현상이거든. 그 이전에는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되게 뭐 세계사가 전 근대 사회에서는 대체로 발전하다가 말다가 0.1%, 0.2%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그러면 마이너스도 되고 이랬거든요. 자본주의로 들어와서 겨우 1% 하다가 그 다음에 19세기에 와서 2% 하다가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 와서 5% 내지 10% 이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계사에서 선진 자본주의가 400년간 하던 거예요. 글로벌리즘인데 여기는 뭐 5배 내지 10배로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50년 내지 100년 만에 그냥 선진국에 확 진입을 해버려요. 한국이 뭐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빠르게 선진국으로 들어갔겠어.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건설이 됐냐,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상식적으로 알게 돼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습니까? 지 힘으로 국가가 됐습니까? 유엔이 만들어준 국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대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일제시대 조금 식민지 통치하면서 조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일제시대 이야기를 하면 이를 갈고 말이야, 죽일 놈들 말이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일제시대 무슨 변화가 일어난 줄 아무도 모르고, 사실상 한국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도, 전신 말이야, 항만, 도시, 은행 언제 다 만들어졌습니까? 일제시대 만들어졌잖아요. 저도 뭐 식민지 뭐 지배를 갖다가 제가 뭐 식민지 민족의 중에 저 한 사람인데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찬성하지 않지만 식민지 시대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안 보면 전혀 그 사회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사유재산 조사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일제시대로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 뭐 국세청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뭐 그거 뭐 전부 다 일제시대 다 기초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대 위에 유엔이 와서 근대 국가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할 때 그때 대통령이 마침 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때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가 뭐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승만이 빽빽이다. 다른 거는 전부 까먹는 거예요. 요새 뭐 김구가 어떻고 이렇게 하잖아요. 김구 선생이 그렇다고 해서 김구 선생 존경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김구 선생을 우리가 말이요 나쁘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그거고 그것도 가치가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야 아무런 말이야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도 없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려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뿐인 게. 그러니까 일제시대 교육받은 지식인을 안 써가지고 한국의 근대사회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근대사회를 만드나요? 근대사회를 만드는 국민들이 근대사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제시대 교육받는 사람 안 쓰고
누구하고 같이, 그냥 저 농민들하고 그러면 뭐 산쪽 데리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주골판에 뛰어다니던 마적 비슷한 사람들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 그 중에 예를 들면 친일파도 좀 쓰고 했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시대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만들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침 이승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정권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6.25 사변이 탁 터져버렸어. 자기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탁 6.25 사변이 탁 터져버린 거예요. 6.25 사변이라는 것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200만 우리나라 동포들이 그 속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공이 이 한국 반도에서 근대 국가가 창출되는 계기가 바로 6.25 사변입니다. 6.25 사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됐습니까? 70만 군대가 창출해졌잖아요. 북쪽은 인민 노동 자유대하고 해서 150만인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대 국가를 창출하는 2대 조건이, 첫째는 국민군의 창설. 국민군이 있어야 근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재정 자립. 딱 이 두 가지. 국민군과 재정 자립이 되면 그건 군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70만 국민군이 우리가 세금 내서 그 됐습니까? 미국 원조 물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미국 원조 물자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을 갖다가 맺는 것이 단순한 방위 조약이 아니고 이게 근대 국가를 창출하는 하나의 그게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70만 군대를 창출을 하고 6.25 사변 창출했지만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힘을 쏟은 것이 교육입니다. 학생 숫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늘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학생층이 강동한 학생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니까 당신 보니까 말이요. 말로는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당신 보니까 부정선거하고 안 되겠다 그래. 나가라. 이승만 대통령이 기른 학생들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그거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 발전의 과정입니다. 역사 발전이라는 그런 모순 속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보니 안 되게 박정희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거든. 민주당 정권이라는 기본 것이 국가 지키지도 못할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70만 군대를 딱 끊고 나와가지고 권위주의 정부를 딱 만들었어요. 그 군대 힘으로 그냥 경제개발을 계속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64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 학생들이 또 반대를 했잖아요. 64년에 국교 정상화 하지만 그 국교 정상화 안 했는 것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라는 불가능.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한국에서 본래 자본주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하고 한국에 자금 동원하고 예를 들어 원조 받고 외국 자본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없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래 한국에 자본주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없는 자본주의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리를 했겠어. 보통 무리를 낸 게 아니지 그래서 산업화가 되니까 이제 학생층뿐만이 아니고 말이야 노동자층도 생기지
농민들도 아무 힘이 없던 게 이제 힘이 붙어가지고 또 자라나지. 그 저항이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업화에 의해서 재정 자립을 달성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비군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재정 자립을 하고, 그때 그 과정에서 기루어진 학생과 노동자와 농민의 힘으로 권위주의 정부가 박참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기적으로 청산돼서 아직도 경제가 좀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나와가지고 독재해가지고 우리나라 독재해봤으면 전두환이가 제일 했죠. 전두환이 이상 독재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전두환이가 7년간 하면서 경제를 완전히 안정화시켰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민주화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전두환이 작품이거든요. 거기에서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는 한쪽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됐지만 한쪽은 민주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때 민정당이가 그 사람들이 민주화 하겠어요? 결국 학생층, 노동자층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확 디베이트를 했는데, 그게 우리 사회경제라는 그런 데 모순 속에서 발전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달성되잖아요. 그런데 세계 저개발국에서 출발해서 이런 산업화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달성된 것은 대한민국이 거의 아마 유일합니다. 굉장히 이제 모순 속에서 되지만은 이게 엄청난 그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산업화도 민주주의도 거기 외국하고 개방 체제에서 됐지만은 됐는데 그 이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 한국이 이제 개방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겁니다. 이 폐쇄 체제, 자립 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안 되는 건 북쪽 사회를 한번 보세요. 김일성이라는 사람하고 그쪽 지식인들이 남쪽 지식인보다 지식이 모자라서 그거 안 되겠어요.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많아요. 양심적인 사람도 다 많지만은 눈을 닫아놓으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한 한국 사회의 특질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글로벌리즘, 개방.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 지금이라도 문 닫으면 이 세계는 거의 암흑 세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절대 한국은 문 닫으면 안 돼. 문을 활짝 열어놔야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자꾸 외국이 와서 씩씩씩 해서 자주성이 자꾸 훼손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문을 닫아놓을수록 자주성이 점점 강해졌잖아요. 문을 닫아서 우리가 너무나라 식민지가 됐습니까? 종소국이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신 없는 사람들이 다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는 잘 됐는데, 지금 골칫거리 하나는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권위주의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민주화 되다가 보니까 그 민주화 세력의 앞장선 사람들은 전부 다 인민민주주의자들이거든요. 저도 김문수 군하고 같이 그런 운동을 좀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이민민주주의자든지 잘 알지. 이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제국주의를 제일 싫어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야기하는 건 한국에 민족주의 하지 마. 민족주의가 필요 없어.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이야, 눈이 말이야, 안으로 말이야, 이래가지고 까막눈이 자꾸 되는데, 뭐 때문에 자꾸 문을 닫으려고 하느냐. 가만히 나와도 너무 민족적이라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좀 확률을 풀어. 여러분들도 뭐 내가 우파니까 뭐 이러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죠. 민족주의를 하면 끝목 죽죠. 바로 거기에 좌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안 하면 왜 한국 좌파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의 건전한 우파 속에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갖다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뭐 두서가 없는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만큼 제3세계에서 근대화가 돼가지고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사회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지금 세계에서 본래 선진국이라는 것은 몇 개국이 안 됐거든요. 한 20개국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30개국이나 40개국 되나요. 세계 전체는 어떻습니까? 160개국. 요새는 뭐 또 숫자가 늘어나서 좀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선진화가 못된 제국가의 모델이 바로 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을 연구해서 선진국에 이 세계 각국에 한국의 경험을 갖다가 수출을 하면 그게 한국이 세계사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 내에서 지금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극자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엄청난 건전한 지식인들. 왜 지금 한국만큼 성장하고 있는 사회도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불건전한 인민민주주의자들은 본래 한국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생긴 거거든. 여러분들은 뭐 김일성이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김일성이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아무 힘이 없어요. 김정은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반동적 요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게 극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왜냐면 제가 그 자생적 공산주의자를 한번 해봤습니까? 저거 북쪽으로부터 동전 한 푼 받은 거 없거든? 스스로 제자로 놓는 거야.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사회가 건전하게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그 사람들이 대개 이제 뿌리가 이제 없어질 텐데, 지금부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텐션이 있고 동태적인 이 사회이지만 이 사회가 굉장히 동태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번에 그런 조건 속에서 이 대선이 어떻게 전개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미 말씀 제가 다 드렸듯이 한국의 진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인민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하고 자꾸 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뭐 때문에 해. 예를 들면 세계사에서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같은 저런 악돌이가 말이야 있어 본 일이 없어. 히틀러도 저런 건 아니야. 히틀러는 저거보다 훨씬 나아. 저기에 비하면 히틀러는 성인. 저거는 말이야 악질 중에 악질. 지민족을 잡아먹어. 히틀러는 지민족을 잡아먹은 거 아니거든.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독일을 갖다 부흥시키고 이랬거든. 자기 민족이 억압하긴 했지만
북쪽은 어떻습니까? 2천만 동포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야. 근데 저거를 갖다가 좋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민민주주의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대선은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자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국이 폐쇄를 안 하고 개방을 해 놓는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이깁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지금 투표를 할 때 지역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는 걸 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뭐 지역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건 있고. 지금 이재명하고 뭐 호남 세력 때 영남 세력 플러스 충청도 세력이잖아요. 어디가 이기겠어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셋째는 대장동 게이트, 조표, 정보 사범, 그 후보하고 지금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아가 그 저항해서 말이에요. 들고 일어서 윤석열이 하고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미 전조가 나타났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보셨죠? 네. 전 대통령 선거 한 6대4로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뭐 중간에 뭐 이런 발표 저런 발표 그거 뭐 믿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책임질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게임이 벌써 끝났고 더 이상 뭐 게임할 거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겠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운동이 종식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죠. 차기부터는 저쪽에 인민민주주의자들이 후속 부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민도총하고 민주조하고 있지만 저게 이제 정치가 안 됩니다. 후속 부대가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이 거의 몰락하고 말 거예요. 그게 아마 좌파들이 건전하게 발전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사회주의의 수요. 그게 사회민주주의거든요. 그런 세력이 건전하게 저는 자라도록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 양쪽에서 경쟁을 해야지. 한국 뭐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정말로 양심적이고 정말로 양심적이고 정말로 진보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에 속한다고 해서 우리 편은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막하 거짓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가족들도 말이야 조금 말이야 나태하게 되면 벌써 그때부터 망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사회는 두 세력이 경쟁을 해서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 건전한 사회.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인민민주주의는 앞으로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아마 지금 좌파가 다시 일어난다면 사회민주주의의 형태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낙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 말씀합니다. 네, 안병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께서 우리 70년 정치사를 갖다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라가 경제도 잘 돼가고 민주발전도 잘 돼가던 걸 무다히 인민민주주의 하는 자들이 뛰어나와가지고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가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이고
또 부정부패 세력과 공정하고 깨끗한 세력의 대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킬 지도자이며 누가 가장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결론은 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변수, 부정선거가 개입된 분이 엉망진창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오늘 안명기 교수의 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자, 그쪽 계시죠? 질문이 또 있으시죠? 아니 예, 지금 양민재. 교수님께서 우리 후보를 어떤 주의라고 해명을 안 해놨어요. 지금 이재만 그 후보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재만이 말고 이재명 미안합니다. 이재명 그 후보를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고 이 이재명이가 사회주의라면은 민족주의의 사회주의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3번에는 그 일반 조폭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조폭과 좀 한다는 이 결론은 안 맞는다 생각이 돼서 이재명이가 곧 사회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유튜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이 지금 어떤 사상의 인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교수님이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저항하다가 쫓겨났다는 것은 좀 표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러면 바로 공산당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는 그 공산당이 아닙니까? 아주 무식하고도 이상한 질문이 있는데. 예, 좋은 질문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이재명이는 수준 이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상 여부를 이렇다 저렇다 따져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상이 깃들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기 이번 선거는 아마 6대4로 나올 거로 보이는데 이걸로 6대4로 나온 다음에 180석의 민주당하고 윤석열 간의 싸움 내년 총선 때까지 그때 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미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정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라건대는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민주당이 해체가 되어서 정계 자체가 재편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 코멘트는 또 질문하시고. 예, 그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